여러분들을 구조해드리는 종목을 찾아드리는 시간 코인구조대. 안녕하세요, 최민주입니다. 이제 어느덧 한 해 끝과 또 새로운 흐름이 맞닿아 있는 시점에 들어섰습니다. 올해 크립토 시장은 기대와 조정 그리고 변동성이 끊임없이 교차했던 한 해였는데요. 먼저 글로벌 시장은 정책 기대와 또 경기 부담이 좀 엇갈리면서 시장은 속도를 내기보다는 한 발 물러서서 흐름을 확인하는 모습이었고요. 이번 주 크립토 시장 역시도 글로벌 시장과 좀 흐름이 맞물리면서 조심스럽게 숨고르기를 이어가는 분위기였습니다.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은 단기 반등을 좀 시도하기는 했지만 뚜렷한 추세로 이어지기보다는 이 연말을 앞둔 관망 국면이 이어졌습니다. 시장은 올해를 어떻게 마무리할 것인가에 대해서 좀 고민이 커지는 시점이죠. 이럴 때일수록 중요한 건 시장이 보내는 시장의 이 신호를 읽어나가야 할 때인 것 같은데요. 과연 이 새로운 출발을 앞둔 이 시점, 앞으로의 크립토 시장은 좀 어떤 분위기를 이어갈지, 또 어떤 종목들이 구조 신호를 보내고 있는지 꼼꼼하게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트레이더 윤 전문가님의 크립토 시장을 주도 면밀하게 파악하는 노하우부터 방송 말미에 추천 종목과 또 전문가님의 숨겨진 히든 종목까지도 알차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정된 방송 외에도 크립토 시장 24시간 빠르게 돌아가고 있죠. 전문가님과 또 실시간으로 생생한 시장 이야기, 탄탄한 전략까지도 함께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 위해서 QR코드 열어뒀습니다. 전문가님과 오픈 커뮤니티에서 시장 이야기 또 이어서 함께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먼저 오늘 흐름의 중심에는 또 어떤 종목들이 기다리고 있을지 지금 바로 함께 하시죠. 코인구조대 출발합니다. 오늘은 코인구조대 트레이더 윤 전문가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전문가님, 벌써 좀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기가 지나고 있습니다. 전문가님, 올해 연말 계획 또 내년에 어떤 계획이 또 있으실까요? 올해 시장이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네. 비트코인이 신고가를 달성해 줬지만 네. 신고가 부근에서 이 마이너스 30% 이상의 강한 조정을 받으면서 꽤 우리가 이 연말에 좀 축제 분위기를 즐겨야 되는데 시장은 그렇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제가 오늘 이 2026년 크립토 시장이 과연 어떠한 방향성으로 흘러갈 것인지에 대해서 정확하고 또 명료하게 정리를 해왔으니까 방송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주 크립토 시장은 다시 한번 방향을 좀 정리하는 구간에 들어서 있습니다. 이제 2025년의 시장을 좀 되돌아보면서 2026년 시장에 대해서 오늘도 이야기를 나눠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먼저 좀 전문가님과 이야기 자세하게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이 FOMC를 좀 마무리를 하긴 했지만 크립토 시장에 엄청 큰 변화를 좀 가져오지는 못했습니다. 2026년을 좀 앞두고 시장 좀 어떻게 바라보고 좀 대비하면 좋을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일단 비트코인은 역사적으로 우리가 하락하고 상승하는 이유가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유동성이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비트코인을 안전자산으로 알고 있으실 거예요. 하지만 비트코인은 오히려 주식시장보다 더 한 수 위에 있는 초고위험 자산입니다. 적어도 현재 이 가격적인 측면을 봤을 때는 그렇다는 거고, 이게 어떤 부분과 좀 연결을 지어서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냐면, 이제 지금으로부터 100년 전에 주식시장이 지금부터 활성화되지 않았을 때, 그때는 사실 주식시장보다 채권시장이 더 거래가 활발했어요. 그리고 주식시장은 정말 초고위험 자산으로 평가를 했거든요. 과거에 이 네덜란드 튤립 버블과 연결지어서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거는 사실 좀 논외인 것 같고, 그때 당시에 약 100년 전에 주식시장이 아직 활성화되지 않았을 때 그때도 이 비트코인도 지금과 같이 이런 흐름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즉 전 세계 시장의 유동성의 이 가격 흐름이 크게 좌지우지가 됐습니다. 근데 지금 이 시기 양적 긴축이 종료된 시점에서 연준 의장과 이 SEC 의장이 아직 미국의 경기는 좋다, 또 고용 지표 상황도 나쁘지 않다, 앞으로 2026년에도 인플레이션은 없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거의 단정짓는 발언을 해 나갔단 말이에요. 이런 가운데서 일본이 30년 만에
이 양적 완화를 종료하고 일본은 오히려 금리를 앞으로 점진적으로 올려갈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입니다. 오늘 그래서 제가 첫 번째 주제로 말씀드릴 것은 2026년에도 이 엔캐리 트레이드, 일본의 금리 인상과 관련된 이슈들이 지속적으로 이슈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엔캐리 트레이드가 무엇인지, 왜 이 엔캐리 트레이드, 일본이 전 세계 금융시장에 강력한 파급력을 가지는지 꽤 궁금해하실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일본은 전 세계 최대의 순채권국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정치적인 의도는 없으니까 절대 오해하지 마세요. 일본이 사실 이제 아무리 경제가 어려워도 다른 이제 주변 선진국들과 다른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일본은 1980년대 이 버블 경제 시대부터 국내에 있던 자산을 이제 국민들한테 배분을 하는 정책을 그다지 안 했어요. 나라가 돈이 많았을 때도 그 돈을 그대로 해외의 채권이나 부동산 등에 투자를 많이 해왔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이 일본의 자산이 많이 깔려 있는 상황이에요. 쉽게 말해서. 그래서 금리가 매우 낮은 상태의 이 경제 상황을 약 30년 동안 유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다카이치 총리가 새로 부임을 하면서 이제 이 30년 동안의 제로금리 상태를 점진적으로 깨부시겠다라고 공언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엔캐리 트레이드가 금리가 매우 낮은 일본 엔화를 빌려서 금리가 높거나 수익률이 높은 자산에 투자하는 전략입니다. 자, 그러면 이때까지 금리가 매우 낮으니까 일본 엔화는 사실 자국민들이 저축을 해도 재미가 없고 일본 국가 자체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러니까 해외 자산에 막 투자를 한 거겠죠. 근데 금리 높여봐요. 전 세계에 뿌려져 있던 이 엔화 자산들이 다시 일본으로 복귀를 할 겁니다. 쉽게 말해서 엔캐리 트레이드의 큰 개념은 바로 이거예요. 근데 대표적인 이 투자 대상이 신흥국 자산, 왜냐하면 수익률이 높으니까, 또 비트코인 가상자산, 수익률이 높으니까, 나스닥 고변동성 자산이에요. 자, 쉽게 말하면 이 세 가지 다 공통점이 뭐예요? 초고위험 자산들입니다. 그래서 일본의 이 초저금리, 금리가 낮으니까 다른 국가들보다 전 세계적으로 유동성을 풍부하게 공급할 수 있는 상태였단 말이에요. 이해가 굉장히 쉬우실 겁니다. 그래서 전 세계 최대 순채권국이자 최대 자금 공급원이 일본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번에 일본의 금리 인상은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의 압박이 2026년에도 가중이 될 겁니다. 즉, 이 미국은 금리를 전격적으로 인하하고 있으나 전 세계의 자금이 가장 많이 뿌려져 있는 이 엔화 자체가 금리가 올라버리면 사실 이 미국이 아무리 금리를 내려도 이 유동성 공급의 효과는 제한적일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엔화 차입 비용이 상승하고 금리 차가 축소되고 환율 리스크가 증가하면 엔화 강세가 2026년에도 당분간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빌렸던 엔화를 갚기 위해 투자자들이 이 비트코인을 포함한 주식 이런 위험 자산들을 매도를 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엔캐리 트레이드의 정확한 사전적인 정의입니다. 자, 그래서 이 가상자산은 대표적인 고위험, 제가 주식시장보다 좀 더 위에 있는 초고위험 자산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이 순서대로 보면 첫 번째로 이 가상자산이 첫 번째예요. 초고위험 자산 중에. 또 두 번째로 나스닥, 고성장주, 뭐 빅테크 기업들이나,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신흥국 주식, 가장 안전한 게 마지막으로 채권하고 현금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여러분들이 자산을 매도해서 내가 현금 챙기고 싶어. 그러면 뭐부터 정리를 해요? 제일 위험한 것부터 정리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비트코인이 유독 이 유동성, 이 이슈에 대해서 아주 민감하게 반응했던 겁니다. 근데 이게 역사는 반복된다고 100년 전에 주식시장이 그랬던 것처럼 그 자리를 이제 비트코인이 메운 겁니다. 이제 이해가 좀 더 명확하게 가실 텐데, 자, 일본 금리는 그래도 결과론적으로 비트코인에는 간접적이에요.
근데 하지만 강력한 변수로 작용을 하고 있는 거고 엔캐리 트레이드는 결국 이 가상자산 유동성의 숨은 축입니다. 그래서 일본발 매파 이슈는 단기적으로 봤을 때 하락 리스크고 반대로 좀 우리가 양적 완화 정책을 하겠다. 금리를 동결하겠다. 이런 뉘앙스만 나와줘도 이제 비트코인이 좀 더 상승 랠리를 할 수 있는 트리거가 된다는 겁니다. 엔캐리 트레이드 이후에 또 일본 금리 인상 이후에 비트코인 가격에 대한 추이예요. 자, 여기 보시면 자, 과거에 2024년에 약 마이너스 21%에 가까운 폭락을 보였어요. 그 다음에 약 25%, 최근에 있었던 이 74K까지 폭락 당시에도 약 31%에 달하는 조정을 보였습니다. 자, 근데 지금 약 30에서 32%에 달하는 조정이 나오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게 하나 있습니다. 이 전에는 엔캐리 트레이드 이후에 하락이 나왔거든요. 근데 지금은 12월 달부터 이 일본의 금리 결정 전에도 때려 맞고 있었단 말이에요. 이 뜻은 뭐냐? 이게 우리가 정확히 구분을 지어야 되는데 과거에 있었던 이 세 차례의 하락은 급진적으로 이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이 일어났습니다. 급진적으로. 그러니까 시장이 그렇게 큰 예상을 못했어요. 근데 하지만 지금은 거의 11월 달 말 12월 달 초부터 이미 일본 정부에서 공언을 했어요. 우리는 급진적이 아닌 점진적으로 금리 인상을 실행하겠다. 이 뜻은 뭐냐면 역사적으로 봤을 때 이렇게 급진적이 아닌 점진적으로 나아간다면 이러한 하락은 또 영향은 제한적일 수 있다라는 점을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자, 비트코인은 말씀드린 대로 이 유동성 민감도가 매우 높은 자산이에요. 그래서 양적 긴축 종료, 이 줄여서 영어로 QT라고 그러죠. QT 종료의 최대 수혜 섹터로 평가가 됩니다. 그래서 2026년에는 이 일본의 금리 인상 이슈가 단기적인 악재로 끝난다면 오히려 저는 매수 기회로 작용할 수 있고 미국에서는 2026년도 양적 완화 정책을 고수하겠다라는 발언의 취지로 지속적으로 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좀 더 2026년은 2025년보다 비트코인한테 우호적인 거시경제 환경이 조성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이 유동성 완화가 시작되고 금리 인하가 계속적으로 2026년에도 기대가 된다면 달러와 미국의 금리는 지속적으로 하락이 될 테고 비트코인의 매수 유입이 증가될 겁니다. 기관 자금이 다시 하여금 위험 자산으로 재배치되어서 유동성 공급이 일어날 수 있는 환경이 조성이 되고 있고 그 초창기 국면에 진입한 상태라는 겁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은 다시 성장 자산으로 리레이팅 될 것이라는 게 저의 개인적인 의견이고 또 제일 중요한 거 비트코인 ETF가 승인된 이후로 비트코인 가격 측면에서 봤을 때 이 ETF 자금도 굉장히 영향력을 많이 끼쳤어요. 이 비트코인 가격 형성에 있어서. 그래서 미국의 ETF 자금도 금리하고 유동성 변화에 가장 민감합니다. 왜냐하면 ETF도 어떻게 보면 위험 자산으로 초고위험 자산으로 분류가 되기 때문인데 결론적으로 비트코인도 위험 자산, ETF 위험 자산 두 개가 만났어요. 그러면 이제 말 안 해도 아실 겁니다. 그래서 이 양적 긴축의 종목은 ETF도 다시 매수세를 유입시킬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이제 기관들은 단기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보통 장기적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축하기 때문에 이 장기 기관 자금이 유입될 가능성도 높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온체인 신호에 대해서도 제가 설명을 드릴 텐데 이 온체인 신호에 앞서서 먼저 2026년 비트코인 시나리오 오늘 방송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잠시 뒤에 이 온체인 신호에 대해서 제가 분석하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이 NK 트레이드 청산 압박이 2026년에도 좀 가중될 것으로 보여진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요. 엔화 강세가 좀 당분간 이어지면서 유동성 공급이 좀 제한적일 수는 있겠다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지만 또 2026년을 앞두고 전문가님께서 유동성 공급이 조금 더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겠다라고 말씀 주셨는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 전문가님과 조금 더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그러면 한 해를 마무리하고 정말 가장 궁금한 부분이 좀 아닐까 싶습니다. 2026년 전망 또 어떻게 보실지 자세하게 이야기 풀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대비 어떻게 해보면 좋을까요? 일단은 올해 굉장히 특징점이 하나 있었는데 네. 비트코인으로 부자가 됐던 이 신흥 부자들 있잖아요. 네네. 정말 몇백억대 자산가들이 모두 청산을 당했어요. 시장에서 소리 없이 사라졌습니다. 그 뜻은 그만큼 이 비트코인 시장이 불안정했고 어려웠다는 강력한 증거였어요. 근데 그들은 이제 차트를 보고 매매하는 거의 트레이더들이었어요. 파생 상품 매매나 이제 단기적으로 매매를 하는 트레이더들이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이 비트코인의 수급 상태를 뜯어보자고요. 차트적으로 분석하는 건 저는 이제는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의미가 아예 없는 건 아니지만 여기서 우리가 이 온체인 지표와 거시경제 상황의 매크로를 좀 입혀야 돼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말인데 이 비트코인에 있어서 강세장의 필수 조건이 이 유동성이나 거시적인 경제 상황뿐 아니라 이 수급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이 장기 보유자들, 비트코인을 잡고 안 놓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 개인이 아니라 기관들, 뭐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나 뭐 거대 고래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장기 보유자 공급이 아직 깨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이번 80K까지 하락 때 그들은 물량은 늘렸고 단적인 예로 기관들은 올해에만 역대 최대치입니다. 109만 개의 BTC를 이미 사 모으고 있습니다. 즉 장기 보유자의 매도가 없기 때문에 이 공급이 한정된 금과 같은 성격이 있는 비트코인한테는 충분한 호재로 작용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2026년에도 그러한 가능성이 나타날 여지가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 진입하는 이제 이런 분들 있잖아요. 아, 비트코인 언제 1억 넘었지? 2억 넘었지? 3억 넘었지? 이런 사람들이 계속 후발주자로 들어온단 말이에요. 왜? 양적 완화가 되면 그러면 평균 단가가 계속 위로 이동하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공급 쇼크의 가능성이 증가가 됩니다. 실제적으로 이 비트코인을 구매하는 거 여러분들이 거래소에서 막 사고 팔고 하잖아요. 비트코인은 이 중앙정부의 통제를 받지 않기 때문에 거래소별로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다가 내가 뭐 예를 들어서 비트코인을 어느 거래소에서 사면 그 거래소가 보유하고 있는 비트코인을 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거래소의 비트코인 보유량이 줄어들면 줄어들수록 비트코인이 공급 쇼크가 왔다. 매수세가 강하다라고 판단을 할 수 있는데 이 80K 근처에서 비트코인이 12월 달에 계속 이 보유량이 감소가 되고 있어요. 이것은 비트코인의 가치를 좀 더 올려주는데 호재 역할을 한다라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가격이 적은 수급 변화에도 크게 반응을 하는 환경이 조성이 되기 때문에 뭐다? 상승 탄력이 강화가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이 자료를 제가 보여드릴게요. 제가 말로만 하는 것보다 좀 더 객관적인 이 데이터를 가지고 말씀드리는 게 좀 더 신뢰성이 있잖아요. 이 지표를 보면 제가 말씀드린 대로 장기 보유자의 잠김 구조, 매도를 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거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데이터를 보면 제가 말씀드린 부분을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확인을 하실 수 있을 것 같고 좀 기술적 구조상 차트적으로 제가 살짝 이제 그 맨밥에 초밥 얻는 것처럼 살짝 얻는 겁니다. 차트를. 그래서 최근 조정이 이제 끝났다는 가정이면 2026년에는 이 RSI 저점, 과매도 구간을 다지고 이제 반등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태이고 하지만 여기서 92K를 돌파하고 2026년에 이 위에서 놀아야 돼요. 왜냐하면 92K가 이전에 쌓여 있었던 가장 매물대가 두터운 구간이거든요. 여기를 뚫어주고 머물러 줘야 됩니다. 여기서 조금 횡보를 통해서 2026년에는 뭔가 바닥을 다져줘야 돼요. 계속 90K 밑으로 오면 시장 심리가 개선이 안 돼서 이 후발 매수세가 유입이 안 될 가능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92K를 가장 최상의 시나리오는 이 92K를 안착해주고 지지를 해주면서 98K에서 105K가 또 다른 주요 저항권이에요. 여기를 돌파해줬을 때
자, 2025년에 형성된 신고가 이 126K 부분을 넘어서는 상승이 나올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는 겁니다. 여기만 이제 뚫어주면 구조적으로 새로운 파동이 만들어지면서 뭐 126K, 150K, 200K 갈 수 있는 파동이 기술적 분석 상으로는 충분히 만들어지는 상황이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자, 그래서 과거의 데이터를 보면 역사적으로 12월에서 1월, 그러니까 1월 말까지예요. 이거는 비트코인 상승 확률이 가장 높은 구간이었어요. 우리가 뭐 흔히들 산타랠리부터 뭐 1월 때까지 신년 효과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 상승 확률이 가장 높은 기간이 역사적으로 이때 시기였거든요. 그래서 왜 그러냐면 기관들이 연말 리밸런싱을 합니다. 연초에. 그러니까 자산을, 그러니까 뭐 블랙록이나 이런 자산 운용사들이 이제 올 한 해를 뜨뜻하게 또 준비를 해봐야겠다 이러면서 자산을 재배치해요.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포트폴리오를. 그게 재배치하는 시기가 이때입니다. 즉 비트코인 ETF를 출시한 블랙록도 이제 올해 비트코인 상황이 좋을 것 같은데 하면 좀 더 유입을 시키겠죠. 또 뭐 ETF 모집을 더 한다든지. 그래서 이런 식으로 조절을 해요. 근데 글로벌 리스크온 랠리와 동행할 가능성이 높은데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거시경제적으로 그러니까 우호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충분히 디지털 자산 쪽으로 자금이 좀 더 유입될 가능성이 높다. 또 얼마 전에 이 블랙록의 CEO 레리 핑크, 제가 줄여서 맨날 블랙핑크 이러거든요. 근데 이 줄여서 그냥 블랙핑크를 할게요. 이 블랙핑크 이 사람이 뭐라 했냐면 2026년에는 결국 전통적인 금융 시스템을 암호화폐가 대체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는 해다라고 공언을 했어요. 근데 물론 블랙록이 이 시장의 시세를 조정하는 마켓 메이커로 유명하긴 하지만 그래도 이 블랙핑크 입에서 그 말이 나왔다는 것은 사실 무게감이 느껴지는 자리에서 그냥 툭 던지듯이 내뱉는 말은 저는 아니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종합 정리를 해보면 자, 저는 일단은 낙관적인 시나리오를 갖고 있고 순서대로 이제 양적 긴축이 종료되고 이제 거시적인 상황적으로는 유동성 완화가 됐고 또 금리 인하 기대가 강화됐다. 이 엔켈 트레이드 일본의 금리 인상 이슈는 단기적인 그냥 노이즈 정도로 해소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 ETF 기관의 매수가 재유입될 가능성, 또 온체인 장기 보유자들의 잠김 구조가 유지되고 기술적 추세 재돌파 92K 이상에서 계속 놀아준다면 단기적으로는 95K, 100K, 110K 재도전 구간까지는 1분기에 무난히 시세가 진행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인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전히 이 온체인 지표상 극단적인 공포가 지속되고 있어요. 왜 이런 말 있잖아요. 공포의 사고 환희의 팔라. 여러분들 이게 주변에서 저는 이게 인간 지표를 많이 또 참고를 하거든요. 요즘 코인 누가 하냐, 비트코인 누가 하냐 이런 말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12월 달부터. 근데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원래 여러분들 이게 투자 시장은 시장의 피가 낭자하더라도 그 피가 설령 내 피일지라도 매수를 해라. 그런 말이 있어요. 저는 지금이 딱 그 시기인 것 같고 적어도 이 방송 보시는 분들은 그래도 이 동아줄을 놓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이 시장에 남아있는 분들이잖아요. 근데 이 대가가 2026년에는 저는 꼭 피어오를 거라, 대가를 받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비트코인 보유량, 거래소 보유량이에요. 정확하게 엄청나게 빠르게 감소하고 있어요. 2026년에 공급 쇼크가 현실될 가능성이 높다는 뜻이고 전체 거래소 보유량도 빠른 속도로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자, 비트코인 거래소의 순입출금량도 줄어들었어요. 즉 폭풍전의 고요함, 이 말이 딱 생각이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온체인 데이터와 거시적인 경제 상황까지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마지막 순서가 남았어요. 이 비트코인, 솔라나, 이더리움 다른 코인들 차트도 매우 궁금하실 거잖아요. 제가 잠시 뒤에 이 차트적으로도 또 기술적 분석으로 좀 더 디테일하게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차트가 아니라 유동성 또 거시경제를 함께 바라봐야겠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요. 우리 크립토 시장 폭풍 전의 고요함이라고 또 말씀을 주신 만큼 연휴 기간 동안에도 생생한 시장 흐름 또 탄탄한 전략도 함께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서는요. 아래 QR코드 통해서 오픈 커뮤니티 함께 하시면서 또 트레이더 윤 전문가님과도 함께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벌써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이렇게 다음 국면으로 넘어가는 중요한 시점에 서 있습니다. 지금 시장에 보내는 신호를 또 어떻게 읽어야 하는지가 가장 중요할 때인 것 같은데요. 시장은 또 한 사이클을 정리를 하고 또 속도를 또 조정을 하는 구간인 만큼 기회를 노리는 또 종목들 또 분명히 존재를 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크립토 시장의 분위기가 어떨지 메이저 종목들별로 전문가님과 꼼꼼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크립토 포인트들과 더불어서 함께 또 분석해 보시죠, 전문가님. 이 메이저 종목들을 또 살펴보면은 전문가님께서 시장 전반의 흐름을 또 파악할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요. 전문가님께서는 또 종목별로 어떻게 바라보실까요? 사실 이 차트적으로 봤을 때는 작년 11월, 12월 때부터 강세장의 신호가 계속 나타났어요. 일단 바로 긴 말 할 거 없이 비트코인 차트부터 보시겠습니다. 자, 이 화면을 보시면, 차트 화면을 보시면 여기에 뭐 이상한 삼각형 모양이 막 이제 꽃게가 발 들고 있는 것 마냥 이런 게 그려져 있어요.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하모닉 패턴이라고 그럽니다. 이제 이 하모닉 패턴이 이 피보나치 비율로 계산을 해서 이제 이거를 도식화를 하는 건데, 이게 시간 관계상 이거 구조 설명드리면 저 한 다음 주까지 여기서 말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잠시 접어두고 정확하게 그냥 명료하게 설명을 드리면, 이 하모닉 패턴은 강세장의 전환을 의미합니다. 여기 보이시는 X점, 이게 A, C, B, D점이라고 하는데, 이 하모닉 패턴상 꽃게 다리, 영어로 딥크랩 패턴이라고 그러거든요. 이 딥크랩 패턴이 이 D점까지 완성이 됐어요. 어디서? 80.8K에서. 그러면 이제 이 D점이 완성되고 난 이후에 상승 1파동이 시작되는 겁니다. 하모닉 패턴이 보통 그래요. 근데 지금 비트코인이 이렇게 형성되어 있고 이 엘리어트 파동 이론까지 이렇게 대입을 하면 상승에 대한 1파동은 일봉상 2026년 98K가 1차 타겟 지점입니다. 이 하모닉 패턴대로라면. 그 다음에 또 2차 타겟 지점은 약 103K, 3차는 108K. 최종적으로 약 1분기, 2분기에는 126K까지 상승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인다는 겁니다. 자, 근데 이 같은 형상이 무릇 비트코인한테만 국한된 게 아니에요. 자, 이더리움 차트입니다. 이더리움도 이게 이제 이거는 딥크랩 패턴이 아니라 박쥐의 날개 같다고 해서 붙여진 이 뱃 패턴이거든요. 이 박쥐가 영어로 뱃인데 뭐 배트맨 할 때 그 뱃이에요. 근데 이 뱃 패턴이 이더리움한테 2번 출현했어요. 2번. 이게 뭔 소리냐? 하모닉 패턴을 이게 계산할 때 피보나치 비율로 이렇게 계산을 하거든요. 근데 피보나치 비율이 살짝 틀어지면 새로운 패턴이 출현을 합니다. 근데 어떤 비율로 계산을 해봐도 보시는 것처럼 이 강세 패턴상 뱃 패턴이 출현했어요. 이 D점까지 완성을 했고, 자, 그러면 이 두 가지 지점 다 타겟값이 같다는 기술적 분석이 나왔습니다. 1차적으로는 이더리움 어디냐? 여기서 상승 1파가 나온다 가정했을 때 1차 목표가가 3,500달러고 2차가 어디? 3,790달러, 3차가 어디? 4,065달러. 최종적으로는 올해 이더리움도 이 1분기, 2분기에 약 5,000달러 근방까지 상승할 여지는 기술적 분석상 충분히 가능해 보입니다. 자, 또 다른 종목 볼게요. XRP 리플이에요. 이 리플도 이제 이거는 사이퍼 패턴이라고, 그냥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 헷갈리시니까 그냥 모르시는 분들은 그냥 일봉상 강세 패턴이 나와 있구나라는 정도만 알아두세요. 제가 이게 그 트레이더 윤 소통방 들어오시면, 공부방 들어오시면 제가 이 패턴 정확하게 디테일하게 설명드리니까 이거는 좀 이따 안내 받아서 밑에 QR코드 딱 찍으시고 들어오시면 되시고, 자, 이 사이퍼 패턴 리플한테도 이제 출연을 했습니다. 근데 리플은 조금 이제 움직임이 약간 좀 깨끗하진 않아요, 사실. 왜냐하면 항상 리플은 모든 종목들이 다 상승하고 난 이후에 마지막에 상승을 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었고, 뭐 이제 얼마 전에 12월 달에 뭐 미국 은행권에서 리플을 본격적으로 이제 뭐 제도화한다 이런 뉴스들이 계속 많이 보였는데, 사실 이 뉴스는 2024년부터 계속 나왔었어요. 리플은 이게 태생적으로 축적 기간이 필요합니다.
즉 장기적인 매집 구간이 필요한 종목이에요. 그래서 2026년에도 제가 보기에는 아마 박스권 흐름 가져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근데 1년 내내 그런다는 건 아니고 2,000원에서 3,000원 사이에 큰 박스권을 유지하다가 결국 이 사이퍼 패턴대로 마지막 타겟가 약 3.6달러까지는 상승할 가능성 저는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린 이 종목들이 이러한 상승세를 이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 D점 있죠. D점. 이제 2025년 완전 전저점. 여기를 이탈하면 안 돼요. 비트코인, 이더리움, 솔라나, 리플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기술적 분석으로 봤을 때는 이 D점을 절대 이탈하면 안 된다. 이것만 꼭 여러분들이 체크를 하시고 이 솔라나 같은 경우에는 제가 왜 주목을 하냐면 이 하모닉 패턴이 너무나 잘 들어맞는 종목 중에 하나예요. 여기서도 이 D점에서 정확히 이렇게 반등을 한 거 보이실 겁니다. 그 다음에도 이 D점에서 이렇게 저점이 형성됐는데 지금은 이제 이 박스권에서 계속 아마 놀 거예요. 솔라나도. 근데 결국에는 솔라나도 이 35만 원 선까지 상승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구조적 특성을 가지고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거 놓치지 마시고 뭐만 기억하시라. 아, 나는 이 트레이더 윤 전문가님, 나는 이거 하모니 패턴 너무 어려워요. 이제 나도 이제 옛날에는 좀 공부를 했는데 막상 공부하니까 머리가 안, 이런 분들 진짜 많거든요. 근데 그거 기억하지 마시고 이 D점만 기억하세요. 이거 작동하는 거는 제가 여기 오시면 알려드릴 거고,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 체인링크 이런 종목 보면, 자, 제가 이거 왜 가져왔냐. 지금 하모니 패턴상 이거는 약세 패턴이에요. 약세 패턴. 이 D점이 여기 꼭다리에 있잖아요. 이러면 약세 패턴인데 지금 일봉상 어떠한 강세 패턴도 나타나지 않았어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 강세 패턴이 뜬 종목은 사실상 비트코인, 이더리움, 리플, 솔라나 이 네 종목밖에 없어요. 근데 공교롭게도 이 네 종목 모두 어떤 종목들이냐? 메이저 종목들이에요. 그래서 2026년에 어디 막 이상한 뭐 실체도 없는 종목들 하지 마시고 이렇게 딱 메이저 코인들만 집중하시면 나름 생각보다 괜찮은 한 해가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코인 차트 분석 함께 했는데요. 전문가님께서 이 메이저 종목들에 먼저 주목을 해보고 포트폴리오에 담아보자라고 말씀을 또 주셨습니다. 2026년에는 이 강세 패턴 잘 잡아보기 위해서 24시간 빠르게 돌아가는 우리 크립토 시장 정말 실시간으로 대응 정말 중요해 보이는데요. 한정된 방송 외에도 전문가님과 이런 냉철한 분석, 시선 함께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아래 QR코드 열어뒀습니다. 오픈 커뮤니티에서 트레이더 윤 전문가님과 생생한 시장 이야기부터요. 탄탄한 전략까지도 함께해 보시길 바랄게요. 그럼 트레이더 윤 전문가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방법 다시 한번 큰 화면 통해서 살펴보고 돌아오시죠.
이어서 24시간 빠르게 돌아가고 있는 크립토 시장을 더욱더 탄탄하게 대비해 볼 수 있는 시간이죠. 바로 실전 구조작전 기법 가기 시간입니다. 한 해를 잘 마무리하면서 2026년을 앞두고 더욱더 탄탄하게 대비해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서는요. 트레이더 윤 전문가님의 전략이 더욱더 필요할 때인 것 같은데요. 11년치 노하우 전부 담아 오셨다라고 합니다. 단계별 실전 구조작전 바로 만나보시죠. 자, 오늘 제가 2026년에 여러분들이 진짜 저점을 잡을 수 있을 만한 강의를 기획했습니다. 여러분들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어요. 누구나 더 싸게 사고 싶고 비싸게 팔고 싶고 이게 투자의 기본 원칙이자 인간의 심리 상태가 투영된 결과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근데 사실 부정할 수 없을 거예요. 근데 오늘 알려드리는 이 방법이 있으면 물론 완전 최저점을 신이 아닌 이상은 맞출 수가 없겠죠. 근데 그래도 우리가 뭐 머리, 어깨, 무릎, 발 이거 계산을 봤을 때 최소 한 아킬레스건 정도에서는 살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이 다이버전스라는 겁니다. 다이버전스는 바로 이 엇갈림이라는 뜻인데 이 엇갈림은 바로 RSI 지표를 활용하는 겁니다. 다이버전스가. 이 RSI는요. 바로 여러분들 이 시장의 심리를 나타낸다 생각하면 돼요. 즉 어떤 종목이 막 무섭게 하늘 높은지 모르고 쫙 상승해요. 그러면 이때는 이 RSI가 쭉 올라갑니다. 즉 시장이 과매수 상태에 있다라고 판단을 하는 중요한 지표예요. 근데 시장이 진짜 지하실이 어딘지도 모르고 이렇게 쫙 내려가요. 이때는 시장이 과매도 상태에 있다라고 판단하는 중요한 지표입니다. 즉, 이 RSI가 과매도 상태는 70 이상이면 보통 과매수 상태라 그러고 이 RSI 수치가 30 이하에 있을 때는 보통 과매도 상태라 그럽니다. 그래서 이 다이버전스는 차트의 흐름이 RSI 방향과 서로 반대로 움직이는 형상을 우리가 다이버전스라고 그럽니다. 즉, 뭐야? 분명히 RSI는 가격 따라간다고 말했잖아요. 가격이 상승하면 RSI도 올라가야 정상 아니에요? 근데 이게 반대로 향한다면 차트의 방향이 변곡점, 즉 추세 반전의 위치에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판단을 하는 겁니다. 자, 이 RSI는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장의 과매수와 과매도를 판단할 수 있는 중요한 지표고 수치가 70 이상이면 뭐다? 바로 과매수 구간으로 매수세가 과하다는 것을 의미하고 수치가 30 이하면요. 과매도 구간으로 매도세가 뭐다? 과하다는 것을 이렇게 의미합니다. 자, 그럼 다음 화면을 한번 보시면 이게 바로 다이버전스입니다. 자, 가격은 이렇게 상승을 해요. 차트의 저점이 상승한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할게요. 근데 RSI는요. 이렇게 낮아져요. 네. 그러면 이게 뭐냐면 바로 하락 다이버전스, 약세의 다이버전스라고 하는 겁니다. 가격은 상승하는데 당연히 RSI가 따라 올라가야 정상인데 왜 RSI 내려가냐 그런 거예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해석이 되냐면 매수세가 점점 줄어들고 있다. 즉 시장이 고점 신호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되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저점을 잡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가격은 차트가 내려가요. 이때 사람들은 뭐를 느끼냐면 공포를 느낍니다. 공포. 진짜 무서울 거예요. 차트가 바닥이 어딘지도 모르고 밑으로 계속 내려가요. 근데 이 RSI는 이렇게 올라가요. 이때는 기관들이나 고래들, 세력들이 이 밑에서 물량을 매집하기 때문에 매수세가 누군가는 개인들의 손절 물량을 받아먹고 올린다. 차트의 저점이 잡혔다. 이런 신호로 해석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상승 다이버전스는 가격의 저점이 하락할 때 이 RSI의 저점은 반대로 상승하는 경우를 우리가 상승 다이버전스라고 말을 하고, 가격이 낮아짐에도 이 매수 강도가 상승하는 것은 매수세가 들어온다라고 해석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 하락 추세에서 상승 추세로의 전환을 암시하는 중요한 지표가 뭐다? 바로 상승 다이버전스다. 자, 이 상승 다이버전스. 그럼 최근에 비트코인이 어디서 상승 다이버전스가 나타났는지 한번 보실게요. 바로 이때입니다. 74K 이때. 이때도 지금과는 뭐 비교할 수도 없을 만큼 공포였어요. 이때 당시 사람들이 느끼는 심리가 뭐 비트코인 시즌 끝났다, 60K 간다, 50K 간다. 근데 여기서 이렇게 차트의 저점 이렇게 하락했잖아요. 이전 저점을 깼단 말이에요. 근데 밑에 있는 이 RSI 지표는 어떻게 됐냐면은 이렇게 됐습니다. 반등을 했어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거 뭐예요? 우리 방금 배운 거. 뭐다? 상승 다이버전스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가 바닥이다라는 것을 인지하고 여기서 그냥 매수하면 되는 겁니다. 이 전저점 손절로 잡고. 그러면 우리가 적어도 이 발끝에서는 못 잡아도 발목, 아킬레스건, 이 복숭아뼈 근처에서는 잡을 수 있다고요. 자, 다음 자료 한번 볼게요. 자, 좀 더 제가 확대해 놓은 거예요. 저 명확하게 보이시죠? 저점은 이렇게 계속 내려가요. 저점은, 차트는. 바닥이 어딘지 모르겠어. 이때 뭘 보시라고요? 이 밑에 있는 RSI를 이렇게 보면 저점이 올라갑니다. 이때가 강력하게 하락 추세에서 상승 추세로의 반전을 나타내는 신호일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더리움도 볼게요. 이때가 이더리움이 2150달러 부근이었어요. 이때도 뭐 이제 이더리움 끝났다, 뭐 1000달러 간다, 이제 태초말 돌아간다, 이런 말들이 많았거든요. 근데 RSI는 일봉상 이렇게 두 달에 걸쳐서 형성이 되었어요. 다이버전스가. 이거를 조금 더 우리가 확대해 보면 이런 모양이 나옵니다. 여기.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런 거를 토대로 여러분들이 뭐다? 기준 있는 매매를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자, 다른 종목 한번 볼게요. XRP예요. XRP도 여러분들 한국인들이 제일 사랑하는 종목이 뭐예요? 이 XRP예요. 근데 XRP 보시면 이런 식으로 상승 다이버전스 형성되고 상승. 이제 여러분들 어디서 사는지는 대충 알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뭘 알아야 되냐? 또 고점에서 우리가 팔아야 되잖아요. 자, 그러면 이 하락 다이버전스, 여러분들 머리 꼭대기에서 팔고 싶으시죠? 그러면 이 하락 다이버전스를 우리가 해야 돼요. 즉, 가격의 고점이 상승할 때 반대로 RSI는 이렇게 하락하는 경우. 즉, 가격이 올라감에도 불구하고 매수 강도가 약해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하락 다이버전스가 나오면 상승 추세에서 하락으로 추세 전환을 암시하는 강력한 지표입니다. 자, 비트코인의 경우를 보시면 이때 당시에 약 64K 때 진짜 큰 하락이 나왔었거든요. 이때도 하락 다이버전스가 이렇게 가격의 고점은 올라가는데 RSI의 고점은 이렇게 낮아지는 이러한 현상이 지속적으로 발현이 됐었습니다. 자, 좀 더 확대해 보면 그러면 우리가 앞으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하락 다이버전스가 나왔을 때 뭐다? 일단은 더 갈 수는 있겠죠. 물론 더 갈 수는 있겠지. 근데 여기서 일단은 뭐다? 매도를 하면 된다. 그래도 못해도 이 목 부분, 어깨 부분에서는 우리가 매도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더리움의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이때 10월, 11월 하락 다이버전스가 이렇게 이렇게 출현을 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어때요? 이때는 뒤도 돌아보지 말고 도망을 가라. 리플 한번 볼게요. 자, 리플도 결론적으로 이때 과거의 0.5달러 부근에서 이 바닥까지 상승 다이버전스가 뜰 때까지 한번 돌이켜보면 거의 이때 반토막이 났거든요. 이때도 일봉상 이렇게 하락 다이버전스가 강하게 형성이 돼 있단 말이에요. 이거를 좀 더 확대해 보면 자, 이런 식으로 하락 다이버전스가 형성된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자, 이 다이버전스를 이용해서 2026년 여러분들 상승과 하락, 추세의 변곡점 정확하게 더 세밀하게 잡아낼 수 있는 방법을 저 트레이더 윤이 모두
더 세밀하게 저와 함께 하시면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공포에 사서 환희에 팔아라고 말씀을 주시면서요. 이 엇갈림을 잡아볼 수 있는 상승과 하락 다이버전스에 대해서 배워봤습니다. 변동성이 계속해서 커지는 시장에서도 유연하게 좀 사용해 볼 수 있겠는데요. 전문가님만의 단계별 실전 구조작전 이 기법 강의를요. 더욱더 자세하게 담아주셨다라고 합니다. 하단 통해서 전문가님의 오픈 커뮤니티에서 다시 한번 받아가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의 히든 종목까지도 만나볼 차례가 됐죠. 오늘 트레이더 윤 전문가님께서 가져와 주신 종목은 두 가지인데요. 어떤 종목에 또 주목을 해주셨을지 전문가님의 시선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벌써 2026년을 좀 앞두고 크립토 시장 역시도 좀 방향성을 정리하면서 다음 움직임을 좀 기다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전문가님께서는 이 시점에서 어떤 종목에 좀 주목을 해주셨을까요? 제가 아까도 힌트를 드렸었는데 어떤 힌트? 지속적으로 밀고 있는 종목이 있어요. 네. 바로 오늘의 추천 종목, 이 솔라나라는 종목입니다. 제가 아까 방금 아나운서님한테 질문을 드렸잖아요. 제가 강조한 종목이 있다고. 제가 아까 이 하모닉 패턴 구조 설명할 때 이 종목 진짜 좋아 보인다 라고 말을 했었어요. 이 얼마 전에 솔라나 현물 ETF가 미국 증시에 데뷔를 했습니다. 근데 이 거래량을 보면 덱스 거래소에서 모든 종목들을 제치고 1등을 했어요. 네트워크 업그레이드로 처리량이 증가되고 가스 요금이 무려 22%가 절감되고 있습니다. 즉 이더리움과 조금 차별화되는 이 생태계 확장성이 계속 나타나고 있다는 뜻이고 기관 투자의 유입도 올해 점진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바로 솔라나 현물 ETF 순유입 총액인데 보시면 정말 12월 달까지도 어마어마한 금액이 지금 ETF를 통해서 들어오고 있다는 점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고, 자, 차트를 보시면 아까 이렇게 하모닉 패턴이 이렇게 D점에서 형성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 매수가 자체는 얼마? 18만 원에서 19만 3천 원 사이에서 분할 매수를 하셔 보시고, 손절가는 어디 잡느냐? 바로 17만 원 이탈을 깔끔하게 잡으시면 됩니다. 제가 이거 왜 강조드리냐면, 물론 상승과 하락은 보장할 수는 없어요. 근데 우리가 매매를 한다면 적어도 손절은 이렇게 짧고 수익은 길게 볼 수 있는, 즉 제가 이거를 뭐라 그러냐, 손익비가 좋다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이렇게 손절이 짧으면 일단은 우리가 잃는 거는 2%에서 3%예요. 근데 입절값은 15%예요. 일단 해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이렇게 손익비가 좋은 종목이 시장에 몇 개 없어요. 바로 솔라나가 거의 유일할 겁니다. 그래서 이 방송 보시는 분들은 2026년 이 솔라나 꼭 놓치지 말고, 제가 손절가, 매수 범위까지 지정해 드렸으니까 더 정확한 목표가를 알고 싶은 분들은 하단에 보이는 QR코드 딱 찍으시고 들어오시면 제가 목표가까지 제가 브리핑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직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닙니다. 바로 대망의 히든 종목이 하나 남아 있습니다. 오늘의 히든 종목은 바로 이 종목입니다. 지속적인 사용자 증가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종목 저는 정말 기대되거든요. 스테이블 코인 2026년에도 화두가 될 것이에요. 근데 총 계정 수가 약 3억 5천만 개를 돌파했고, 자, 여러분들이 힌트 잠깐 드리자면, 주로 이제 전송할 때 이 USDT, 이 스테이블 코인 테더를 통해서 하잖아요. 근데 이 종목 빼놓을 수가 없어요. 코인 간의 전송에 있어서. 또 거래량과 처리량의 증가가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고, 지지선을 계속 비트코인 하락장 때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이 종목입니다. 자, 이 종목도 손익비가 너무 좋아요. 2026년 몇 없는 살아있는 종목입니다. 이 종목까지 얻고 계신 분은 이제 저와 함께 하시면 오늘의 히든 종목까지 제가 공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코인 구조대 종목으로는 솔라나로 주목을 해주셨습니다. 앞서 파모니카 패턴을 좀 강조해 주시면서 계속해서 좀 주목을 해주신 종목인데요. 앞서서 가격 전략까지도 자세하게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 또 하나의 선물 같은 2026년의 히든 종목은요, 오픈 커뮤니티에서 따로 또 보내주신다라고 하니까요. 하단 참고하셔서 꼼꼼하게 또 받아가 보시길 바랄게요. 2025년이 흘러간 시간처럼 24시간 정말 또 빠르게 돌아가고 있는 저희의 크립토 시장입니다. 예측하기 힘든 시장일수록 더욱더 총총
신중한 대응 전략 가져가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서는요. 하단 참고하셔서 트레이더 윤 전문가님과 이어서 또 함께 해보시길 바랄게요. 코인구조대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자산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저희는 다음 이 시간 더욱더 알찬 소식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한 해 잘 마무리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랄게요.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